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팍사전 진행의 박준현입니다. 오늘은 염지연, 최윤희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고 산업의 흐름이 바뀌고 우리가 일하는 방식과 살아가는 모습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매일 접하는 뉴스와 수많은 정보들, 그때는 그냥 지나쳤던 이야기들이 어느 순간 내 일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오늘 자팍사전에서는 일터와 마주하는 현실적인 고민부터 경제와 산업, 생활 속에서 알아두면 좋은 정보까지 다양한 이야기들을 쉽고 흥미롭게 풀어보겠습니다. 알면 더 잘 보이고 알수록 선택이 쉬워지는 시간, 자팍사전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요약해드리는 잡뉴스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오늘 4가지 소식 가지고 왔는데요. 먼저 첫 소식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한시적 공공 일자리인 직접 일자리 사업 참여자 10명 중 4명은 다시 실업 상태에 빠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직접 일자리 참여자의 53.4%는 구직급여를 받지 않고 민간 일자리에 취업한 반면 참여자의 39.7%는 직접 일자리 사업이 끝난 뒤 실업 상태로 전환됐습니다. 직접 일자리는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의 민간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로 평가받는 임금 근로자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전체 취업자 10만여 명이 늘었는데 자영업자로 대표되는 비임금 근로자가 늘면서 전체 취업자 증가세를 견인한 수준입니다. 16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 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달 임금 근로자는 2,248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과 비교해 11,000명 줄었습니다. 연속 감소 흐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시장의 충격이 컸던 2020년에서 2021년 2월 이후 처음입니다. 다음은 산업 관련 소식입니다. 이동통신 3사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며 AI 인프라 사업자로 체질을 바꾸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확산과 고성능 그래픽 처리 장치를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통신 3사도 AI DC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통신 사업에서 쌓은 네트워크와 인프라 운영 역량을 활용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전략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전략과 네트워크, DC 운영 인력, 기업 고객 기반을 갖춘 통신 3사는 AI 인프라 핵심 공급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대형마트 규제 완화 논의가 다시 힘을 얻으면서 새벽 배송 허용 방안도 재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만 새벽 배송 확대가 야간 노동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야간 노동을 어느 수준까지 허용하고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17일 국회와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문턱을 낮추는 방안과 택배기사의 야간 배송 노동시장을 관리하는 방안이 각각 법안에 발의돼 논의 중입니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형마트와 준대규모 점포가 영업시장 제한 시간대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잡뉴스 헤드라인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작업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직접 만나보고 그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는 시간,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염지연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매일 먹는 한 끼의 식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맛과 영양은 물론이고 성장기 학생부터 환자, 직장인까지 각자의 건강 상태에 맞는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무심코 먹는 한 끼에도 과학적인 영양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직업은 바로 음식의 영양을 설계하고 건강한 식생활을 책임지는 전문가, 영양사입니다. 영양사라고 하면 학교 급식실에서 식단을 짜는 모습이 대부분 떠오르실 텐데요. 하지만 영양사의 활동 영역은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먼저 대상자의 연령과 건강 상태, 식습관 등을 고려해 균형 잡힌 식단을 계획합니다. 학교에서는 성장기 학생들에게 필요한 영양소를 고려하고 병원에서는 환자의 질환과 치료 과정에 맞춰 식사를 구성하죠.
또한 식재료의 위생과 품질을 확인하고 조리 과정에서 식중독이나 위생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한 업무입니다. 여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알려주는 영양 상담과 식생활 교육까지 담당하며 사람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가까이에서 돕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양사는 왜 앞으로도 중요한 직업으로 주목받을까요? 첫째,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을 넘어 어떤 음식을 먹느냐가 건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커지면서 개인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에 맞는 맞춤형 식단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둘째로 고령화 사회의 도래입니다. 고령 인구가 증가하면서 만성질환 관리와 건강한 식생활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병원이나 요양시설 등에서는 개인의 건강 상태에 맞춰 영양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의 변화입니다. 간편식과 외식, 배달 음식의 이용이 늘어나면서 영양 불균형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식생활 속에서 건강한 식사 방법을 제안하고 실천을 돕는 영양사의 역할은 더욱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영양사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전공에서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고 영양사 국가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격을 갖추는 것만큼 중요한 것도 있습니다. 바로 사람을 이해하는 능력인데요.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나이와 건강 상태, 생활 습관에 따라 필요한 영양은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영양소와 식품에 대한 전문 지식은 물론 상대방의 식습관을 파악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쉽게 설명하는 소통 능력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식품과 건강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변화하는 식생활 트렌드를 읽는 감각까지 갖춘다면 더욱 경쟁력 있는 영양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식탁, 그 평범한 한 끼에는 누군가에게는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치료가 되기도 하고 성장과 활력을 만드는 든든한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영양사는 단순히 메뉴를 정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마다 다른 건강과 생활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한 끼를 설계하는 사람입니다. 먹는 것이 곧 건강을 만드는 시대죠. 앞으로 영양사는 개인의 건강 데이터를 바탕으로 더욱 세밀한 맞춤형 식단을 제안하고 우리가 더 건강하게 먹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이어갈 것입니다. 매일 먹는 한 끼에 건강을 담아내는 사람, 영양사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현장 속으로였습니다. 네, 영양사는 단순히 식단을 짜는 직업이 아니라 사람의 건강 상태와 생활에 맞춰 한 끼를 설계하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건강관리와 맞춤형 식생활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앞으로도 영양사의 역할은 학교와 병원을 넘어 더 다양한 분야로 넓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우리가 먹는 매일 한 끼의 건강함 뒤에는 누군가의 세심한 설계가 숨어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지금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취업 정보를 전해드리는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최윤희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잡정보 시간입니다. 8월은 하반기 채용이 시작되는 시기인 만큼 지금부터 어떤 일자리를 찾아보고 준비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런데 수많은 채용 공고를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 없이 지역과 직종, 경력 조건만 잘 설정하면 내게 맞는 일자리를 훨씬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바로 고용24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고용24에서 지금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는 방법과 함께 채용 시장에서 주목받는 AI 관련 일자리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지원 자격입니다. 취업준비생이라면 신입 가능 또는 경력 무관 채용 공고부터 찾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고용24에서 원하는 지역과 직종을 선택하고 신입이나 경력 조건 등을 설정해 내게 맞는 채용 공고만 골라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순한 회사 이름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채용 마감일은 언제인지, 근무지는 어디인지, 또 급여와 근무 시간은 어떤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데요. 특히 채용 공고를 발견했다면 마감일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지원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최근 채용 시장에서는 AI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기업도 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AI 개발자나 프로그래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요. 마케팅이나 홍보, 콘텐츠 제작, 사무 업무처럼 기존 직무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문서 작성이나 자료 정리, 고객 분석, 콘텐츠 제작 등의 AI를 활용할 수 있다면 직무에 따라 하나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AI를 잘 안다라고 쓰는 것보다 AI를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AI를 활용해 자료를 정리해봤다거나 콘텐츠를 제작해봤다거나 업무 시간을 줄여본 경험이 있다면 이 작은 경험이라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AI 경험이 전혀 없는 이 비전공자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거창한 자격증보다 이 직무와 연결되는 경험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 직무에 지원한다면 AI를 활용해 실제 SNS 콘텐츠를 만들어 보고 또 사무직이라면 AI를 활용해 자료를 정리하거나 문서 작성 과정을 개선해 볼 수 있는데요. 또 고용24에서 직업훈련과 취업지원 서비스도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한 역량을 어떤 교육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고용24에서 희망 지역과 직종, 경력 조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해 실제로 지원할 수 있는 공고부터 한번 찾아보세요. 두 번째, AI 관련 직무라고 해서 질을 포기하지 말고 비전공자도 지원할 수 있는 채용 공고인지 자격 요건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세 번째, AI를 활용해 직접 해본 작은 경험이라도 자기소개서와 면접에서 설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업은 무조건 많은 곳에 지원하기보다는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정확하게 찾고 그 직무에 맞춰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8월은 하반기 취업을 준비하기에 좋은 시기인 만큼 채용 공고를 둘러보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오늘 바로 하나라도 지원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잡정보였습니다. 네, AI 시대의 취업 준비에서 중요한 건 전공보다 실제로 무엇을 해봤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용24에서 내가 지원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고 부족한 역량은 직업훈련이나 작은 경험으로 채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채용 공고를 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직접 지원해보는 것, 그것이 가장 현실적인 시작이겠습니다. 지금까지 잡정보였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아직 잘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직업들이 존재하는데요. 새롭게 떠오르는 직업과 앞으로 주목해야 할 미래 직종을 살펴보는 시간, 직업의 세계 이혜린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생소한 직업과 미래 유망 직종을 소개하는 직업의 세계 시간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부족하면 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하지만 전력을 안정적으로 사용하려면 전기를 충분히 생산하는 것만큼 언제 얼마나 사용할지를 관리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특히 여름철 냉방 수요처럼 특정 시간에 전력 사용이 몰리면 전력망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데요. 기업이나 건물의 전력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앞으로 필요한 전력량을 예측해 효율적인 사용을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 소개해드릴 전력 수요 관리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전력 수요 관리는 왜 중요할까요? 과거에는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 발전 설비를 늘려 공급을 확대하는 방식이 중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전소와 전력망을 계속 확충하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에 따라 필요한 전기를 무조건 더 생산하기보다 전기를 사용하는 시간과 양을 조절해 수요 자체를 관리하는 방식이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4년 수요자원 거래시장, 이른바 DR 시장이 개설되면서 이런 수요 관리 방식이 전력 시장 안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해 기업 등이 전력 사용을 줄인 양도 하나의 전력 저항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전력 수요 관리 전문가의 핵심 업무는 전력 사용량을 분석하고 앞으로의 수요를 예측하는 겁니다. 공장이나 대형 건물이 어느 시간에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지 살펴보고 계절이나 기온, 시설 운영 상황 등을 바탕으로 앞으로 필요한 전력량을 분석합니다. 전력 사용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 일부 설비의 가동 시간을 조정하거나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줄이는 방법도 제안합니다. 또 기업의 수요 반응, 즉 DR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얼마나 전력을 줄일 수 있는지 분석하고 관리하는 업무도 이 분야와 연결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해 전력 수요를 더욱 정교하게 예측하는 방식도 확대되고 있는데요. 결국 필요한 전기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력 수요 관리 전문가가 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현재 전력 수요 관리 전문가라는 이름에 별도 국가 자격증은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전력계통과 전기 설비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만큼 전기공학이나 전자공학, 에너지 관련 분야를 공부하면 도움이 되는데요. 관련 국가적 기술 자격으로는 전기기사 등이 있습니다. 다만 전기기사가 반드시 필요한 필수 자격은 아니고 전력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되는 관련 자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데이터 분석 능력입니다. 전력 사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 수요를 예측해야 하기 때문에 통계나 프로그래밍,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가 갖춰 있다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전력 수요 관리 전문가가 주목받는 이유는 전기를 사용하는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와 데이터 센터처럼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는 시설이 늘어나는 반면 태양광과 풍력처럼 발전량이 날씨에 따라 달라지는 재생에너지의 활용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럴수록 전기를 생산하는 것뿐 아니라 소비하는 쪽에서도 상황에 맞게 사용량을 조절하는 능력이 중요합니다. 여기에 스마트 그리드와 인공지능,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기술까지 발전하면서 전력 수요 관리의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전기를 만들어낼 것인가에서 이제는 어떻게 필요한 순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것인가까지 전력 소비의 흐름을 읽고 더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설계하는 사람, 오늘 직업의 세계에서는 전력 수요 관리 전문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전기를 더 많이 만드는 만큼 필요한 순간에도 똑똑하게 사용하는 일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와 데이터 센터, 재생에너지 확대까지 전력 환경이 복잡해질수록 수요를 예측하고 조절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질 텐데요. 앞으로는 전기를 얼마나 생산하느냐보다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느냐를 설계하는 능력이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업의 세계였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내가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맞는 걸까? 좋아하는 일을 하면 출근이 즐거워질 수도 있겠지만 직장에서는 결국 성과를 내야 하죠. 그렇다면 직장에서 행복하려면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잘하는 일을 해야 할까요? 오늘 잡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지연 아나운서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하루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는데 내가 하는 일 자체에 흥미가 없다면 성과를 내더라도 오래 버티기는 어려워서인데요. 반대로 좋아하는 일이라면 힘든 업무가 있더라도 그래도 이 일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조금은 더 버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좋아하는 일만 할 수가 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기획한 일을 좋아하지만 상사가 당신은 숫자를 잘하니까 이번 프로젝트의 데이터 분석을 맡아주세요라고 한다면 좀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네, 저라면 잘하는 일을 맡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는 결국 내가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 성과도 빨리 나타나고 또 회사에서 인정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오히려 그 일이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좋아하는 일을 찾는 것보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 누구보다 일을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승진도 빠른데 정작 퇴근하면 나는 이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걸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것도 힘들잖아요. 성과는 좋은데 만족도는 낮을 수 있는 거죠. 네, 결국 회사 입장에서는 이 성과를 내는 사람이 중요하고 이 직원 입장에서는 내가 만족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기업에서는 이 직원이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을 어떻게 좀 찾아주면 좋을까요? 네, 저는 이 회사가 직원의 강점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일을 잘하는 건 아니니까요. 누군가는 사람을 상대하는 일을 잘하고 또 누군가는 자료를 분석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일을 잘하잖아요. 내가 잘하는 일을 맡았을 때 성과가 나면 그 자체가 직장 생활의 만족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좋아하는 일도 막상 해보면 생각했던 거랑은 다를 때가 많은데요. 좋아하는 업무라고 해서 그 안에 모든 과정이 즐거운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내가 잘하는 일을 하면서 생각보다 이 일도 재미있네? 라고 느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무조건 하나를 선택하기보다는 둘이 만나는 지점을 찾아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께 선택지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이 내일부터 새로운 직장을 출근합니다. 그런데 1번은 내가 정말 좋아하지만 아직 잘하지는 못하는 업무, 그리고 2번은
특별히 좋아하지는 않지만 남들보다 잘하는 업무, 좀 어떤 직장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A를 택하겠습니다. 잘하지 못하더라도 좋아하는 일이라면 배우면서 실력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는 내가 실제로 그 일을 계속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저는 B를 선택하겠습니다. 이 직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성과 보상도 중요하니까요. 내가 잘하는 일을 통해 성과를 만들고 그 과정에서 인정받고 성장하는 것도 충분히 행복한 직장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결국 직장에서 행복하기 위해 좋아하는 일과 이 잘하는 일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아하는 일은 일할 이유를 만들어주고 잘하는 일은 성취감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어쩌면 가장 좋은 직장 생활은 좋아하는 일을 찾아가는 동시에 내가 맡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잡토크였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사회는 변화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범하지만 특별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인생 이야기, 자빈 스토리를 조희은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빈 스토리 시간입니다. 올해 세계적인 생명의학 분야에 상인 와일리 생명의학과학상을 받은 한국계 과학자가 있습니다. 역대 수상자 가운데 다수가 이후에 노벨상을 받았을 정도로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상인데요. 올해 공동 수상자로 이름을 올린 한국계 미국인 과학자 승현준 세바스찬 씨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연구 성과만큼이나 성장 스토리도 꽤 재밌습니다. 오늘의 자빈 스토리, 인간의 뇌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지도를 찾고 있는 과학자 승현준입니다. 승현준 교수는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승교우 교수는 10대 때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와 한국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건너가 텍사스 대학교의 저명한 철학자가 됐는데요. 어머니는 줄리아드 출신의 음악가였다고 합니다. 그는 10대 때 그의 인생을 바꾼 책 한 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인데요. 이 책을 읽고 물리학자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꿈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현실이 됩니다. 16살에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하고 24살에는 물리학 박사가 됐으며 32살에는 무려 MIT 교수가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천재 물리학자의 이야기처럼 들리는데요. 그런데 승현준 교수의 인생은 여기서 또 한 번 방향을 틀게 됩니다. 박사과정 후반 새로운 질문을 품게 됩니다. 인간의 뇌는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걸까? 그리고 물리학에서 신경과학으로 연구 영역을 넓힙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뇌세포 하나가 아닌 수많은 뇌세포가 서로 연결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서울 지하철을 생각하면 조금 쉽습니다. 역 하나만 봐서는 우리가 전체 시스템을 또 알 수가 없죠. 어디에서 다른 노선과 만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전체 지도를 봐야만 알 수 있습니다. 뇌도 마찬가지라고 본 겁니다. 이렇게 뇌 속 신경세포들의 연결을 하나의 지도처럼 표현한 것이 바로 커넥톰입니다. 게놈이 유전자 지도라면 커넥톰은 쉽게 말해 뇌의 연결 지도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뇌의 지도를 어떻게 실제로 그릴 수 있었을까요? 승현준 교수가 선택한 방법은 사람과 기술의 협업이었습니다.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아이와이어인데요. 온라인 게임처럼 만들어진 이 프로젝트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게임을 하듯 신경세포의 연결을 찾아냅니다. 사람이 직접 신경세포를 구분하고 컴퓨터가 이를 처리하면서 뇌 연결 지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과학자 몇 명의 연구가 아닌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뇌 구조를 지도화한 겁니다. 이런 그의 연구는 학계를 넘어 산업계에서도 주목받았습니다. 2018년 삼성전자는 승현준 교수를 AI 분야의 세계적 석학으로 영입했고 2020년에는 삼성전자 사장에 올라 삼성 리서치를 이끌게 됩니다.
이후 2023년 삼성전자를 떠나 다시 프린스턴 대학교로 돌아갔고 현재는 신경과학과 컴퓨터과학 교수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6년 오랫동안 뇌 연결을 연구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와일리 생명의학 과학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승현준 교수가 던지는 질문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무엇이 나를 나로 만드는가? 우리가 기억과 경험, 성격과 습관 같은 것들이 결국 뇌 속 수많은 연결에 담겨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겁니다. 그는 이를 아주 유명한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I am my connectome. 나는 나의 커넥텀이다. 승현준 교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잘하던 길을 계속 가는 것만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 때로는 내가 가진 능력을 가지고 전혀 다른 질문을 던져보는 순간 새로운 길이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물리학에서 뇌과학으로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끊임없이 질문하며 자신의 지도를 넓혀간 사람, 자빈스토리 승현준이었습니다. 네, 승현준 교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하나의 단어가 남습니다. 바로 질문인데요. 이미 잘하던 물리학을 넘어 뇌과학과 인공지능까지 새로운 질문을 멈추지 않았기에 지금의 연구가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커리어를 바꾸는 것도 새로운 능력보다 새로운 질문 하나일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까지 자빈스토리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경제의 변화는 곧 일할 방식과 일자리의 모습에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경제 흐름을 통해 산업과 일터의 변화를 함께 들여다보는 시간, 이혜린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제로 보는 일터입니다. AI가 우리의 일터를 빠르게 바꾸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요약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이메일을 작성하는 것까지 이제는 직장에서도 AI를 활용하는 모습이 낯설지 않은데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AI 활용이 늘어나면 직장인들의 월급에도 차이가 있을까요? 최근 연구에서는 AI 영향을 많이 받는 직종 가운데 일부에서 임금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반면 모든 근로자가 같은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경제로 보는 일터에서는 AI 시대가 우리 일터의 임금 격차를 어떻게 바꿀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OECD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우리나라 고용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에 대한 노출도가 높은 직종일수록 임금 상승률도 높은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고숙련 근로자에게서는 전통적인 AI와 생성형 AI 모두 높은 임금 상승과의 연관성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저숙련 근로자에게서는 같은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전통적인 AI의 경우 오히려 낮은 임금 상승과 연관되기도 했습니다. AI와 결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는 빠르게 늘어나는데 이를 갖춘 인력의 공급은 당장 크게 늘어나기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다만 이 결과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용 정규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분석인 만큼 전체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이미 벌어졌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격차는 개인의 능력에서만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회사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도 AI를 접하고 활용할 기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OECD의 최신 통계를 보면 2025년 자료가 집계된 국가에서 AI를 사용하는 기업의 비중은 대기업이 52%, 소기업은 17.4%로 3배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많이 지적한 장벽은 직원들의 관련 기술 부족이었습니다. 결국 같은 직장인이라도 회사가 AI 도구와 교육 기회를 얼마나 제공하느냐에 따라 AI를 활용하는 경험과 능력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차이가 쌓인다면 앞으로 업무 생산성과 승진, 이직 등에서도 또 다른 격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AI가 오히려 근로자 사이의 생산성 격차를 줄여주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기 때문입니다. 대졸 전문직 참가자들이 글쓰기 업무에 생성형 AI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평균 작업 시간이 약 40%로 줄었고 결과물의 품질은 18% 향상됐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원래 성과가 낮았던 참가자들에게서 더 큰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숙련자가 가지고 있던 일부 노하우를 AI가 초보자에게 보완해주는 디지털 조력자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가 무조건 임금과 능력의 격차를 벌린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의 일터에서 무엇이 중요할까요? 결국 핵심은 AI가 있느냐 없느냐보다 누가 AI를 활용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해졌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는 전 세계 근로자 4명 가운데 1명이 생성형 AI에 어느 정도 노출된 직종에서 일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곧 일자리 4개 가운데 하나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ILO 역시 상당수 직업은 AI로 완전히 대체되기보다 사람이 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화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필요한 것은 일부 사람만 AI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일이겠죠. AI가 월급 격차를 벌리는 기술이 될지 오히려 능력의 차이를 좁히는 도구가 될지 그 답은 결국 AI를 일터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AI가 월급 격차를 만든다기보다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의 차이가 이 새로운 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겠습니다. 반대로 누구나 AI를 배우고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면 오히려 숙련도와 생산성의 차이를 줄이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경쟁력은 기술 자체보다 그 기술을 얼마나 공평하게 배우고 또 활용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로 보는 일터였습니다. 이번 시간은 통계와 데이터를 통해 우리의 노동시장의 변화와 현실을 짚어보는 데이터로 보는 일터 자비쇼 시간입니다. 먼저 지연 아나운서 오늘 어떤 데이터로 준비를 해오셨을까요? 네, 점심시간에 식사를 마치고 눈을 잠깐 붙이시는 직장인분들 많으시죠? 최근에는 아예 회사 안에 낮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나가는 회사들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직장인들의 수면 실태를 보면 낮잠이 왜 필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인 74.2%가 평소 수면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이들의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은 6시간 6분으로 성인 권장 수면 시간인 7시간에도 미치지 못했는데요. 윤희 아나운서는 점심시간에 잠깐 잘 수 있다면 어떻게 할 것 같나요? 저는 무조건 낮잠 잘 것 같습니다. 점심 먹고 나면 오후 업무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히 오후 2시에서 3시쯤 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괜히 커피를 찾게 되는데요. 잠깐이라도 눈을 붙이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또 오후 업무에도 훨씬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아직까지는 이 회사에서 낮잠을 잔다는 게 좀 눈치가 보일 수 있는 행동일 수도 있겠는데요. 근무 시간에 잠을 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낮잠이 좀 실제로 활용되는 직장인도 적지 않은데요. 수면 부족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직장인의 32.2%가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서 낮잠을 잔다고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준현 아나운서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낮잠을 통해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는 직장인들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짧은 낮잠은 실제로 업무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네, 단순히 피곤함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집중력이나 기억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실제로 서울대학교 국민건강지식센터가 소개한 한 실험에서는 10분간 낮잠을 잔 집단이 20분 이상 낮잠을 잔 집단보다 기억력 검사에서 더 높은 결과를 보였습니다. 즉, 무조건 오래 자는 것보다 짧고 적절하게 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건데요. 전문가들도 수면 장애가 없는 사람이라면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낮잠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 낮잠을 자는 게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준비가 또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짧은 시간이라도 피로를 회복하고 다시 업무에 집중을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업무 효율에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오후 내내 졸면서 일하는 것보다 10분에서 20분 정도 제대로 쉬고 다시 집중하는 게 훨씬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중요한 것은 오래 자는 것보다 얼마나 적절하게 쉬느냐인 셈입니다. 이처럼 낮잠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기업과 사회의 분위기도 점점 바뀌고 있는데요. 실제로 직장인들이 원하는 사내 제도를 살펴보면 43.3%가 낮잠이나 쪽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정시 퇴근 장려와 유연근무제에 이어 낮잠 역시 직장인의 피로를 줄이기 위한 제도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높은 수치인데요. 이제 낮잠을 단순히 게으르게 쉬는 것이 아니라 직장인의 컨디션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보는 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수면 시간을 보면 6시간 6분에 그친다는 데이터가 또 나왔는데요. 피로를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또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셈입니다. 네, 짧은 낮잠 하나가 모든 피로를 해결해 줄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휴식이 업무의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이제는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뿐만 아니라 얼마나 잘 쉬었느냐도 업무 효율을 결정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건데요. 여러분이라면 회사에 낮잠 시간이 생긴다면 잠깐 눈을 붙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커피 한 잔으로 오후를 버티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에는 우리 윤희 아나운서 어떤 데이터를 좀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요즘 취업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AI가 일을 다 해주는데 신입사원은 도대체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런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조금 의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AI가 신입사원의 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입사원에게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데이터로 본 일터에서는 AI 시대에서 달라지고 있는 신입사원의 기준을 한번 데이터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그럼 신입인데 경력자 수준의 능력을 좀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합니다. 글로벌 컨설팅 기업 PwC가 전 세계 10억 건이 넘는 채용 공고를 분석했는데요. AI 영향을 많이 받는 신입 직무는 그렇지 않은 직무보다 리더십이나 전략적 사고 같은 시니어급 역량을 요구할 가능성이 7배나 높았습니다. 52%가 리더십과 전략적 의사결정, 또 팀워크처럼 전통적으로 경력자에게 요구되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입이라고 해서 단순히 배우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노동시장의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AI가 자료 정리나 문서 작성처럼 반복적인 업무를 빠르게 처리하면서 이 신입사원이 맡아오던 입문 단계의 업무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 대신 사람에게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판단하고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건데요. PW 역시 AI 영향을 많이 받는 직무일수록 요구되는 기술과 역량의 변화 속도가 더 빠르고 또 공감과 판단력, 창의성 같은 인간 중심의 역량이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AI 때문에 신입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니어급 역량을 요구하도록 변화한 시니어된 신입 직무는 2019년 이후 35%나 증가했습니다. AI가 신입사원을 없애는 게 아니라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신입을 찾고 있다는 뜻이죠. 네, 그럼 AI가 신입사원을 없애는 게 아니라 AI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신입을 찾고 있는 그런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기업이 원하는 신입의 모습 자체가 달라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도 달라져야겠죠. 단순히 무엇을 할 줄 아는가를 보여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한 경험, 또 스스로 판단하고 결과를 만들어낸 경험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AI가 반복적인 업무를 대신할수록 또 판단력과 창의성, 소통 능력처럼 사람에게 남는 역량의 가치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결국 AI 시대의 취업 시장은 신입을 없애는 방향이 아니라 신입에게 더 빠른 성장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력이 없어서 일을 못한다가 아니라 신입이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해진 시대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네, AI가 신입사원의 자리를 없애고 있다기보다 신입에게 요구되는 기준 자체를 높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는 단순히 업무를 배울 준비가 된 사람보다 AI를 활용해 문제를 해결하고 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신입이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취업 경쟁력은 경력이 있느냐보다 신입여도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로 본 일터였습니다. 취업을 준비할 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업의 특징과 산업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 기업사전 신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업을 쉽고 재미있게 알아보는 시간 기업사전입니다.
여러분, 초코파이, 포카칩, 꼬북칩, 오징어 땅콩 아마 이 중 하나쯤은 한 번쯤 드셔보셨을 텐데요. 이 제품들의 공통점 바로 오리온입니다. 특히 초코파이는 1974년 출시돼 지난해에는 탄생 50주년을 맞았고요. 포카칩과 꼬북칩까지 세대를 넘어 사랑받는 히트 상품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오리온을 단순히 과자 만드는 회사라고만 생각하면 조금 아쉽습니다. 해외 곳곳에서 케이슨에게 영토를 넓히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간편 대용식과 바이오, 심지어 김사업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기업사전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이름 오리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의 시작은 195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름은 동양제과였는데요. 1974년에는 지금까지도 대표 제품으로 꼽히는 초코파이 정을 출시했고 이후 오징어 땅콩과 다이제 등 익숙한 제품들을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2003년 회사 이름을 지금의 오리온으로 바꾸게 됩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오리온이 꽤 일찍부터 해외로 눈을 돌렸다는 겁니다. 1993년 중국 베이징 사무소를 열었고 1995년 중국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이후 러시아와 베트남에도 법인을 세우면서 해외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했는데요. 국내에서 익숙한 과자 회사였던 오리온이 본격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과자가 해외에서도 사랑받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가운데 하나는 바로 현지화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러시아인데요. 러시아에서는 텃밭에 딸린 시골 별장인 다차에서 직접 기른 베리류를 잼으로 즐기는 문화가 있습니다. 오리온은 여기에 착안해 라즈베리와 체리, 블랙커런트 등 잼을 활용한 초코파이를 내놓았습니다. 베트남에서도 현지 소비 흐름에 맞춰 쌀과자와 양산빵 등으로 제품군을 넓혔고요. 중국에서는 초코파이뿐 아니라 오감자와 예감 등 다양한 제품들이 현지 소비자들에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 같은 해외 전략은 최근 실적에도 확인됩니다. 오리온의 2026년 상반기 연결 기준 매출은 1조 8,239억 원, 영업이익은 2,98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각각 15.5%, 17.9% 증가한 수준입니다. 특히 성장을 이끈 건 해외였는데요. 중국 법인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24.4%, 베트남은 15.9%, 러시아는 무려 32.1% 증가했습니다. 결국 지금 오리온의 성장을 이야기할 때 해외 사업을 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리온은 이제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생산 능력 확대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진천 통합센터를 건설하고 있고요. 공장 가동률이 100%를 웃도는 러시아에서는 트베리 신공장동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에서는 신규 공장과 다낭 물류센터를 구축해 향후 연간 생산 능력을 1조 원대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리온의 도전은 과자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김사업인데요. 오리온은 수협과 함께 오리온 수협을 설립하고 K김을 세계 시장에 알리기 위한 사업에 나섰습니다. 수협이 안정적으로 원재료를 공급하고 오리온은 그동안 쌓아온 제품 개발과 브랜딩, 글로벌 유통 역량을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앞으로는 김뿐만 아니라 다양한 수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과 스낵까지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오리온은 2024년 리가켄 바이오를 인수했고 현재 바이오 사업의 연구 개발과 글로벌 임상 역량 강화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과 회사라는 익숙한 틀을 넘어 새로운 먹거리와 사업을 찾고 있는 것이죠. 1956년 출발해 올해로 70년. 초코파이와 포카칩 같은 국민 과자를 만들던 오리온은 이제 중국과 베트남, 러시아, 인도 등으로 시장을 넓힌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70년 된 과자 회사의 다음 히트작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지금까지 기업사전 오리온이었습니다. 전국의 축제와 핫플레이스를 소개해드리는 어디 갈까 시간입니다. 바닷가에 수천 권의 책을 겹겹이 쌓아놓은 것 같은 거대한 절벽이 있다고 합니다. 층층이 포개진 바위가 마치 큰 책상을 펼쳐놓은 듯한 풍경을 보여주는 곳인데요. 바로 채석강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사람이 만든 작품이 아닙니다.
수억 년에 걸친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지질 작품인데요. 오늘은 바다가 써내려간 기록을 만나러 전북 부안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채석강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강 이름이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채석강은 강이 아닌 바닷가에 자리한 해안 절벽입니다. 이름은 중국의 유명한 절벽인 채석강에서 따왔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곳에 도착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층층이 또 겹겹이 쌓여있는 거대한 바위 절벽입니다. 채석강은 자연이 만든 책장이라는 표현으로도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바위층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채석강의 특별한 풍경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졌습니다. 바다와 가까운 곳에 쌓인 퇴적물이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지고 그 위에 또 다른 퇴적물이 쌓이기를 반복하면서 지금과 같은 지층이 만들어진 건데요. 이후 오랜 세월 동안 파도와 바람의 침식작용이 이어지면서 단단한 지층이 조금씩 깎여나갔고 그 결과 층층이 쌓인 지층의 모습이 지금처럼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채석강의 매력은 바다와 함께 풍경이 계속 달라진다는 점인데요. 채석강을 제대로 즐기고 싶다면 무엇보다도 물때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썰물 때는 평소에는 바닷물에 잠겨있던 해안 바닥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바위 사이를 따라 걸으면서 층층이 쌓인 지층을 가까이에서 살펴볼 수도 있고요. 파도에 깎여 만들어진 독특한 바위 표면과 해안 풍경도 함께 감상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질 무렵에는 붉게 물든 이 하늘과 바다, 그리고 겹겹이 이어진 바위 절벽이 어우러지면서 낮과는 또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무엇보다 채석강을 여행할 때는 눈앞의 절벽을 단순히 예쁜 바위로 바라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겹 한 겹 쌓여있는 바위층이 사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자연이 기록해온 지구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한 장면 뒤에 수많은 시간이 숨어 있다는 것. 그래서 채석강의 풍경은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수천 권의 책을 펼쳐놓은 듯한 거대한 해안 절벽과 파도와 바람이 오랜 시간 만들어낸 자연의 지질 기록. 바다가 써내려간 거대한 책장, 전북 부안의 채석강이었습니다. 조금 특별한 여행지를 찾고 계신다면 푸른 바다와 함께 수많은 시간의 흔적을 간직하는 건 어떨까요? 어디 갈까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이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는 알쓸정 시간입니다. 신민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알아두면 쓸데있는 정보 알쓸정 시간입니다. 머리를 감고 난 뒤에 배수구를 봤는데 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빠졌지? 깜짝 놀란 경험 한 번쯤 다들 있으실 텐데요. 특히 가을이 가까워지면 유독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자주 듣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사람의 모발에도 계절에 따른 성장과 탈락의 변화가 관찰됐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늦여름에서 초가을 무렵 빠지는 단계에 있는 모발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머리카락에도 정말 계절이 있는 걸까요? 먼저 머리카락은 한번 자라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모낭은 자라고 성장을 멈추고 쉬었다가 빠지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도 매일 일정량의 머리카락이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는데요. 미국 피부과학회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하루 50개에서 100개 정도의 머리카락이 빠지는 것은 정상적인 범위로 봅니다. 그러니까 머리를 감다가 몇 가닥 빠졌다고 해서 곧바로 탈모인가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계절에 따라 차이가 있을까요? 관련 연구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한 여성 823명의 모발 상태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모발의 성장과 탈락의 연간 주기가 관찰됐고 여름에 휴지기 모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 장기간 남성의 모발을 관찰한 연구에서는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시작되는 시기에 휴지기 모발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다른 연구에서도 8월과 9월 무렵 모발 탈락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됐습니다. 그럼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일까요? 사실 사람의 모발에는 이런 계절성이 나타나는 정확한 원인이 모두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연구에서는 일조 시간을 비롯한 계절적, 기후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제기돼 왔지만 단순히 날씨가 선선해졌기 때문에 머리가 빠진다고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는 원인은 계절 외에도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을에 머리가 많이 빠진다고 해서 모든 원인을 계절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오해 하나 짚어볼까요?
머리를 감을 때 빠지는 머리카락을 보고 머리를 덜 감으면 덜 빠지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이미 빠질 단계에 들어갈 머리카락이 씻거나 빗는 과정에서 눈에 띄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머리 감는 횟수를 줄인다고 탈락의 근본 원인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머리카락을 거칠게 다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소에는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먼저 머리를 빗거나 말릴 때 강하게 잡아당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지나치게 꽉 묶는 헤어스타일을 반복하거나 염색과 펌 등으로 모발에 지속적인 손상을 주는 것도 피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다고 해서 검증되지 않은 영양제를 무조건 먹는 것도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특정 영양소를 지나치게 섭취하면 오히려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을 모른 채 제품부터 찾기보다는 왜 빠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순간부터 병원을 찾아야 할까요? 평소보다 조금 더 빠지는 정도가 아니라 갑자기 머리카락이 한꺼번에 많이 빠지거나 특정 부위가 동그랗게 비는 것처럼 부분적인 탈모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계절 탓으로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머리숱이 계속해서 줄거나 가르마가 점점 넓어지는 등 눈에 띄는 변화가 지속될 때도 원인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을만 되면 머리카락이 더 빠지는 느낌, 완전히 기분 탓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늦여름부터 초가을 사이 모발의 성장과 탈락 주기에 계절적인 변화가 관찰됐는데요. 하지만 사람마다 차이가 있고 계절 변화가 곧바로 질환으로서의 탈모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가오는 가을, 배수구에 머리카락 몇 가닥 보인다고 너무 놀라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머리카락도 계절의 영향을 조금은 받고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알아두면 쓸모있는 정보 알쓸정이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잡박사전은 여기까지입니다. 알고 보면 어렵지 않고 조금만 들여다보면 우리의 이야기 드린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지나쳤던 익숙한 이야기들도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알고 나면 한층 더 가깝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가 일상 속 궁금증을 풀고 세상을 조금 더 넓게 바라보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잡박사전은 다음 시간에도 일터와 생활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